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 김남천은 1930년대 사회주의 문학의 정중앙에 서서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1947년 월북한 이력으로 인해 저평가된 문학인 중에 한 사람이죠. 한국 문학은 1900년 신소설을 시작으로 40여 년간 근대소설의 황금기를 거쳐왔습니다. 그중 사회주의 계열, 즉 카프 문학은 문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 작가 중에 한 분이 김남천 선생입니다. 오늘 준비한 어머니 삼재는 일제강점기 후반 엄중했던 사회 분위기를 주인공 어머니의 삼재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머니의 심리 묘사가 뛰어난 단편 소설입니다. 어머니 삼재 시작합니다. 은폐물. 보통학교 들어간 이듬해 여름방학이니까 태권이가 10살 났을 때의 일이다. 오래간만에 장마가 개어서 태권인 아침부터 강가에 나가 장정들이 거칠은 붉은 물결 속에서 반도로 고기를 잡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반도 훑어내는데 날비녀, 어해, 메기, 모래무지, 쏘가리 같은 것이 두세 사발씩 들어오므로 한나절을 부지런히 쫓아다닌 아이들에겐 개평으로 한 꽹챙이는 실이 될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 태권인 그것을 버들꼬챙이에 정성 들여 꿰어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때가 기울어서 적지 않게 속이 쓰렸다. 그래도 물고기를 끓여서 점심을 먹으리라. 그때까지 어떻게 배고픈 것을 잊을 수 있을 건가? 반찬이 되는 동안 한 길로 나와서 동무들과 함께 매미를 잡으러 갈까? 집 안대문을 들어서니까 어머니는 방 안에서 장롱문을 열고 옷을 꺼내놓고 있었다. 엄마, 이거 어서 끓여줘. 바른 손으로 번쩍 쳐들어 보이며 대돌에 올라서서 뭐해? 옷까진 왜 다 꺼내놓는 거야? 그때서야 어머니는 옷을 채국채국 더며놓던 손을 놓고 태권이 쪽을 건너다 보면서 너 고기 많이 얻어왔구나. 이 더운데. 그러나 벌떡 일어서서 그의 고기를 받아주지도 이마에 매달린 땀을 씻어주지도 않고 다시 고개를 수그린 채 이번은 의복이 아니고 길쯤길쯤한 네모진 자줏빛으로 된 함을 모아놓고 있었다. 응, 이거 물고기. 어서. 이렇게 투정으로 목소리가 변하니까 그제서야 어머니는 일손을 놓고 치마 괴춤을 지켜 올리면서 일어나더니 입성에 거풍하느라고 그런다. 너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어왔냐? 배도 고프지 않든? 아이고 이 땀. 한 손으로 고기 꼬챙이를 받아들고 또 한 손으론 이마에 땀을 뻐 문대주었다. 얘 선녀야. 너 아이 내려놓고 이 물고기 배 타라. 태식을 얻고 허청간으로 똘배를 먹고 섰던 누나를 불러서 아이를 받아 누이었고 한편 선녀는 고기를 들고 부엌 뒷곁으로 나아갔다. 태권인 누나를 따라 뒷곁으로 나아가서 고기를 쌍사발에 옮기고 조그만 접이칼로 흰 배를 가르는 것을 보고 있다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간장에 졸여? 고추장에 끓여? 이렇게 물으면서 어머니 곁으로 오는데 어머니는 태권이가 집에서는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폐물을 매만지고 있었다. 그것은 모두 흰 은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언제 김좌순애가 며느리를 맞을 때 큰머리하고 울긋불긋한 옷으로 단장한 뒤에 머리와 허리와 손에 장식하였던 그런 폐물들이었다. 김자순의 며느리만 그런 것을 몸에 붙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머니도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함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놀라웠다. 그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한참 동안 눈부시는 장식품을 내려다보고 섰다가 이게 다 뭐야? 하고 물었다. 어머니는 태권이를 쳐다보다가 싱긋이 웃으면서 이건 뚝절, 이건 놀이개, 이건 장도, 이건 향집, 이건 범의 발톱.
하나하나 집어서 이름을 가르쳐 주다가 국달한 은지환을 쳐들어서는 손가락에 엉기성기하게 끼고서 이건 이렇게 손에 끼는 가락지? 하고 말하였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시집 올 때 차고 온 게다. 이건 이렇게 머리에 찌르고 이건 허리에 차고. 어머니가 아직 늙지 않은 얼굴에 이쁘장스러운 웃음을 그려 보일 때 태권이도 입이 벌어지는 것을 담을 수가 없었다. 이건 다 뒀다 뭐래? 하고 태권이가 물으니까 어머닌 너희 셋이 시집 올 때 주지. 장가 가기 전에 선체로 쌌다가. 그리고는 마치 제가 시집올 며느리인 듯이 무릎 앞에 놓인 폐물들을 다시 머리에다 허리에다 손가락에다 지니어 보는 것이었다. 태권인 다른 깊은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가가고 섹시 얻어온다는 것만이 어쩐지 부끄러워 그저 낯이 상기된 채 어머니의 어깨를 짚고 서 있었다. 몇 해가 지난 뒤의 일이다. 선녀도 태권이도 태식이도 잠이 들어서 아랫목에 갈라 누워 있는 가운데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작은 남포등을 걸어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아버진 자전거를 타고 사흘 전에 이곳을 떠나 시골로 고추를 사러 나갔었는데 오늘 해질 무렵에야 땀에 젖은 누런 고이적삼에 빛날근 종이 파나마를 올려놓고 돌아온 것이다. 한 길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다가 태권인 아버지의 오는 모양을 보았다. 지카다비를 신고 고위에 두 달인 자전거 사슬에 쓸린다고 노끈으로 간뜻이 동여매고 쪼르르 한길을 지쳐오더니 집 앞에서 우뚝 멎고 덮벅 소리가 나게 안장으로 뛰어내렸다. 안장 뒤 짐틀에는 유지에 싼 납작한 보퉁이와 낡은 펌프가 삼농이로 꽁꽁 빗들어 매어 있었다. 태권이가 자전거 옆으로 쫓아가니까 저녁 먹은? 그렇게 빙글에 웃으면서 물었고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니까 아이나 보든가 시험 준비를 하든가 하지 왜 장난만 치니? 하고 말하면서 땀을 씻던 간발처럼 된 타월을 다시 뒷공무니에 찌른 뒤 자전거 틀을 냉큼 들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장거리 술막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고추를 사서 소달구지에 맡겨 평양으로 싣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는 고추 대신에 밤, 콩, 수수 같은 것을 같은 방식으로 사다가 평양물산 객주로 실어냈다. 저녁을 먹고 아이들이 잠들기까진 고단하신데 일찍이 누우시지요. 하고 어머니가 권하여도 오늘은 50리밖에 안 탔으니까 괜찮구먼. 그러고는 커다란 주판을 내다 놓고 째깍 소리가 나게 사나를 퉁기고 있었다. 이번엔 얼마나 샀수? 아이들이 잠이 드는 것을 기다려서 방문을 돌려닫고 모깃불을 죽이고 한 뒤에 어머닌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진 잠잠히 앉았다가 이번엔 괜찮을 것 같구먼두. 뜨적뜨적이 시작하던 말을 잠시 뚝 끊고 나서는 어머니가 귀를 솔깃하니 기울이고 제이 낯을 빤히 건너다 보며 다음 말에 기밀 눈치챈 뒤에야 미천이 딸려서 잘해야 헛수고나 면할는지 단풍을 꺼내서 새로이 담배를 붙여 물었다. 어머닌 고개를 떨어뜨리었다. 언제나 아버지의 하는 말이 그 말이다. 죽게 쏘다녀도 미천이 받고 뒤가 딸려서 마음대로 장사 수단을 써볼 수도 없고 자본 많은 사람의 심부름이나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미천밖에 없는 사람으론 아무리 한탄을 되풀이 안 돼도 객적은 수작이 될 뿐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나올 때마다 어머닌 언제나 조금 벌어서 자그마치 먹고 살지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오늘 밤에도 어머닌 그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느 때 같으면 그저 끌끌 두어 번 현아차고 자리에 눕던 아버지가 발칵 낯색을 달하면서 이 아이들은 다 무얼 먹이나 무얼로 계집엔 살리고 무얼로 공부를 시키나 태권이도 내일이면 졸업이 아닌가 편지장이나 쓸 줄 알고 문서장이나 보게 해줘야 애비애미 된 책임이 아닌가 하고 역정적으로 말하였다. 어머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낯을 돌렸다. 그때
태식이가 잠결에 혼니부를 발치구석으로 차 밀어서 어머닌 그것을 가져다 아이의 배를 가리어준다. 아버진 연달아 담배를 뻐끔뻐끔 빨았으나 한참 만에 캄캄한 뜰 안을 바라보며 이번엔 꼭 틀림없을 테니 임자 폐물을 팔세. 은값이 또 지금처럼 고동할 땐 없을 거고 하고 말하였다. 어머닌 조용히 낯을 들고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그것만 할 수 없수. 아차하는 날엔 태권이 선체를 무얼로 싸겠수. 폐물 많은 죽는 한이 있어도 내놓지 못하겠수.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고 또다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태권인 평양서 중학을 마치고 동경서 대학을 다닌다. 오래지 않아 그는 의학사가 될 것이다. 아버진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으나 화물 자동차를 2대나 두고 이거울서도 제일 가는 무역상을 벌여놓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장사에 성공한 것이다. 50이 가까운 어머니는 이렇게 단산한 것을 다행히 여겨 아버지가 한사코 말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심심하다고 해마다 누엘 치고 길쌈을 하였다. 뽕 따는 것을 독려하고 새로 늘려지은 깊숙한 뒷방엔 틀을 2개나 놓고 명조와 항날 놓게 하고 손수 채마밭을 돌보았다. 그래도 세간이 늘고 근심이 없어서 그는 몸이 차차로 비대해 가는 것 같았다. 태권이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던 해에 그는 약혼을 하였다. 어버이들이 서둔 것은 아니나 우선 당자들이 의합해서 2집 어버이들은 자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한 것이다. 신부될 사람은 동경서 전문학교에 다니는 평양색 씨였다. 약혼이 작정되기 전 여름방학 때였다. 어머닌 태권이가 보여주는 며느리 될 처녀의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식은 어떡하니? 하고 물었다. 영리한 아들은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건 어머니 소견대로 하시죠. 평양서 결혼식을 올리고 색시잔치는 어머니가 주하셔서 여기서 구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하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만족하였다. 사진을 놓고 뒷방으로 가서 벽장을 열었다. 너 이리 좀 오너라. 아들은 어머니가 부르는 대로 갔다. 어머니는 작달막한 궤를 열더니 그 속에서 자줏빛으로 옷대위를 댄 몇 개의 함을 꺼내었다. 그것을 하나하나 열어놓았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하고 아들은 깜짝 놀랜다. 10살 났을 때 단 한 번 본 것을 태권인 잊어버렸던 것이다. 네 처달색 씨가 얘 이를 때 머리에 꽂고 손에 끼고 허리에 차고 할 폐물이지. 자, 어떠니? 어미가 너희 아버지한테 시집 올 때 받은 폐물들이다. 이게 뚝절, 이게 지완, 이게 놀이개, 향집, 범의 발톱. 어머니는 흥분된 마음으로 설명을 늘어놓았으나 아들은 시무룩한 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지금 색시가 그걸 어떻게 참니까? 드디어 아들은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왜? 어째서? 어머니는 표정에서 웃음을 거두고 아들의 낯을 쳐다보았다. 그까짓 은으로 만든 거 통 앞에도 시로레기 같은 반지값만도 못할걸. 어머니는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하였다. 아들은 그 기회를 타서 빠른 어조로 저의 설명과 의향을 늘어놓았다. 지금은 누런금도 천하다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처될 사람 그런 복잡한 폐물을 그렇게 좋아도 안 한답니다. 보석든 백금 반지나 여름이면 빛이나 지만옥이나 그밖에 비녀 가락지 따위도 쓸데없다고 싸려건 반지나 싸란답니다. 선체엔 어머닌 저의 고집을 세우려 들진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대꾸도 아들의 말엔 건네지 않았다. 다시 폐물을 함에다 넣어서 궤에다 챙긴 뒤에 그는 아들이 나아가 버린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둘째 아들 태식이도 방학이라고 평양서 올라와 있었는데 버러지 잡아놓는 통을 둘러매고 밖으로부터 뛰어들어와서 뜰 가운데를 건너 뒷마당으로 사라져 없어진다. 옳지, 태식이가 있지. 속으로 그렇게 뇌며 태식이 처의 간서는 천하 없어도 내가 친히 나서서 봐야지.
어머닌 빈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나지기 소리를 내어 짓거렸다. 연설회. 태권이가 학부 2학년 때의 일이다. 결혼한 이듬해 여름, 아버진 사랑사무실에서 평양서 온 손님과 한나절 상용으로 이야기에 바쁘다가 오후 3시가량에야 손님을 여관으로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닌 식모가 빨아온 빨래를 받아서 줄에다 널고 있었으나 여보, 좀 들어오 하는 아버지의 부름에 이내 손을 수건에 문대고 부엌으로 돌아 방 안에 들어왔다. 뭐 미숫가루라도 좀 타올까요? 아버진 대답치 않고 머리를 흔든다. 어머닌 옆에 와서 어인 까닭을 몰라 뻐끔히 영감을 쳐다본다. 이에 있소? 하고 건넌방을 눈짓하며 아버진 묻는다. 눈짓하는 건넌방은 아들의 방이고 이해라는 것은 며느리가 아니고 아들 태권일 이름이다. 점심 먹고 회관에 나가곤 여태 들어왔나요? 아버지의 묻는 뜻을 눈치채고 어머니도 눈가장에 근심을 그리면서 낯을 외면한다. 그럼 그애 혼자 있나? 그애라는 건 며느리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무슨 책인가 잡지를 끼고 누웠더니 자는지 모르지요. 잠시 아무 말이 없이 두 내외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진 담배를 꺼내서 붙여 물었다. 어려운 말을 시작할 땐 언제나 하던 옛날부터의 버릇이다. 담배를 뻐끔뻐끔 빨다가 느닷없이 그래, 종래 말리는 일을 할 작정인가? 하고 마당을 향한 채 말한다. 어머닌 나지기 한숨을 짓고 제가 한다는 걸 나니 어떡하겠수? 그래, 그앤 뭐라고 해? 아버진 담배를 털고 낯을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이번엔 어머니가 외면한 채 대답한다. 그엔 별 수 있나요? 바깥 어른 하시는 걸 전들 어떡하겠어요? 할 뿐이지요. 그래, 그놈 복은 또다시 말해보지 않았나? 아버진 어머니에게 역정조로 대들 듯한다. 그럴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낮았다. 왜 안 했겠수? 아침에도 말했더니 그저 싱글싱글 웃기만 하지요.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괜찮아요. 그러지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시고 또 나이 찬 아들 보고 2번, 3번 말하시기 힘들다고 나더러 밤마다 야단이시니 인제라도 그만두거라. 학교나 다 마치곤들 무슨 짓을 못해서 방학에 온 녀석이 주목받는 청년들과 어울려서 연설을 하겠다 하고 주원부원 타일러도 미친놈처럼 그저 싱글싱글 웃기만 합니다. 그리요. 아버진 벌떡 일어섰다. 그러곤 담배를 뜰 가운데로 팽개쳐버리며 소견대로 하래, 망할 놈 같으니. 유치장에 가서 썩어 빠져야지, 그런 놈은. 하고 사랑으로 나가버렸다. 뒤쫓아 사랑으로 나가서 사무실 쪽을 눈여겨보니까 아버진 두루마기를 입고 파나마를 쓴 뒤에 밖으로 나가버렸다. 어머닌 사무 보는 서기에게 어딜 가시나? 하고 물어본다. 아예 평양 손님 들어있는 여관으로 가셔서 만찬에 하시고 밤엔 요리집에 가신답니다. 어머닌 비로소 안심하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천교도당에서는 예정대로 청년들의 연설회가 있었다. 태권인 맨 마지막 차례로 당면한 내외 정세와 의학도의 사명, 이란 연재를 걸고 연설을 하였다. 저녁을 먹고 어머닌 집안을 돌아본 뒤 옷을 갈아입고 며느리 방으로 건너갔다. 여느 때 같으면 며느리도 남편의 연설을 들으러 회장에 갔을 것이지만 시아버지의 서슬이 두려워서 무료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아랫댁 아주머니 앓는데 댕겨오마. 집안 잘 돌아봐라. 그렇게 타이르고 어머닌 집을 나왔다. 그러나 물력으로 돌아서 아랫댁으로 가는 채 길을 잡았던 어머닌 도중에 재빠르게 천교도당으로 발길을 돌려놓았다. 연설회장엔 사람들이 빼곡 들러앉고 앉다가 남은 사람들은 뒤에 한물컨이나 둘러서서 간간히 박수를 섞어가며 젊은 청년들의 연설에 취하여 있었다. 어머닌 자리를 하나 뚫고 머리를 들이밀어 보았다. 태권이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연단에 나서는 사람이 두어 차례 바뀌는 동안 어머닌 오붓한 자리 하나 잡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아들의 연설을 기다렸다. 이윽고 태곤이 차례가 왔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에 쌓여서 높은 연단에 올라선 아들의 얼굴과 몸짓을 그는 고즈넉한 흥분을 느끼면서 우러러 보았다. 까만 머리카락, 눈썹, 형용한 눈, 교복의 금단추가 번뜩이는 넓은 가슴, 커다란 주먹, 우렁찬 목소리, 저것이 나의 아들인가? 내가 친히 배를 갈라 낳은 아들인가?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돌려 아들이 서 있는 옆으로 쭈르르니 앉아 있는 경관을 바라본다. 소름이 쭉 끼친다. 낯익은 경부요 부장이요 형사들이었으나 딴 사람처럼 무섭다. 정복을 입은 경부는 칼자를 잡고 뚫어지게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 그 옆에 두 형사는 고개를 수긋하고 아들의 말하는 것을 열심히 받아쓰고 있다. 박수 소리가 나면 다시 깜짝 놀라서 아들을 쳐다본다. 아들은 군중의 환호 소리 가운데서 곱부에 물을 따라 마신다. 수건을 내어 이마에 땀을 씻는다. 그러고는 다시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한다. 어머닌 아들의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면바로 알아듣지 못하고 흥분과 환희와 공포에 교착된 감정 속에서 시간을 보내었다. 연설이 끝났다. 와 하는 함성, 박수, 이어서 뒤숭숭한 군중의 동요, 발자국 소리. 어머닌 청중의 물결에 섞여서 회장을 나왔다. 아들에 대해서 청중들이 짓거리는 찬사를 꿈결같이 들으면서 어머닌 집으로 돌아왔다. 바로 집 앞에서 뒷집 고무신 장사하는 젊은 주인을 만났다. 천애한 사람 쉽지 않습죠. 어머닌 뜰을 건너 며느리 방으로 들어갔다. 돌아오던 길에 나 연설 구경에 갔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어인 영문을 몰라 눈이 휘둥그레진 며느리를 환희에 가득 차서 다음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흥분된 표정으로 다시 놀라게 하여 주었다. 우중출양. 태권이가 학부 3학년이 되던 해 여름 어머닌 난지 2달째 되는 어린 손자로 하여 벌써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아들 태권인 점점 사회 사조에 물들기에 속도를 가하는 것 같았다. 친정에서 아들을 낳은 며느린 남편이 휴가에 돌아온다고 방학이 될 무렵에 시가로 왔으나 아내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건만 동경서 나온 아들 태권인 색시도 없는 처가에 다니러 간다고 뽀로로 하면 아내만 있는 방을 비우고 평양 출입을 하였다. 그 애가 무엇하러 그렇게 자주 평양에 나가오? 하고 아버지가 물으면 어머닌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며느리에게 가져갔다. 아이 애비가 무슨 일로 그렇게 평양에 나간다니? 그러면 며느린 아이에게 젖을 빨리다가 전들 알겠어요. 아버지한테 장례 개업할 일로 의논하러 가신다지요? 하고만 대답할 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옮기면 개업? 학교 졸업하곤 연구 온다면서 개업은 무슨 개업? 아버진 믿지 않았다. 어머니도 물론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그 애를 무얼 보아 댕기는 계집이 있겠수? 연구 그만두고 이내 평양에다 개업하려는 게지요. 하고 아들을 위하여 발명해 본다. 아버진 흥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담배를 붙여서 연거푸 몇 모금 빨고 계집에 빠졌으면 걱정이 무슨 걱정인가. 오입치고도 웬 못된 오입에 빠졌으니 말이지. 아버지의 하는 말의 내용을 짐작하면서도 어머닌 종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듯이 그저 영감 옆에서 부채질만 맥없이 거듭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8월도 중순경 평양을 잠깐 다녀온 태권인 그 뒤로 다시 집을 떠나지 않았다. 벌써 한 주일째나 그물을 가지고 이거울 청년들과 고기 사냥을 나갔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진 그 전날 장사일로 평양에 나갔고 태권인 밤고기 사냥을 나갔다가 늦게야 들어와서 아침잠에 취하여 있었다. 날은 흐리고 보슬비가 내릴락말락하였다. 사무실에서 자던 자동차 조수가 대문으로 정복 경관을 안내해 데리고 뜰 안으로 들어왔다. 서방님 찾으시는데
그렇게 마루에 나선 주인 어머니께 아뢰고 조수는 다시 경관을 향하여 여태 주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 예, 그러신가요? 그럼 내 아래쪽으로 순찰 갔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리죠. 서에서 잠깐 여쭐 말이 있다고 그걸 전하래서 그럽니다. 경관은 어머니를 향해서 전하는 말씨로 공순히 말하고 그대로 뜰을 나갔다. 여보, 일어나오. 순사가 찾으러 왔수. 하고 아내가 흔드는 것을 못 들은 척하고 누웠었으나 물론 눈을 감은 채 태곤인 뜰 안에서 주고받는 말을 소상히 알아듣고 누웠다. 그러므로 경관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어머닌 신짝을 아무렇게나 발뿌리에 걸고 쫓아 건너와서 예예, 여태 차니? 경찰서에서 칼찬 순사가 데리러 왔으니 이걸 어떡하니? 하고 어머니가 걱정조로 서두를 때 태권인 눈을 뜨고 어디 데리러 왔어요? 잠깐 여쭐 말이 있어서 다녀가란 건데요. 그런 일이 여태 없었수. 가끔 있는 일 아니요. 하고 무사태평인 듯이 말하였다. 그러고는 에라 인젠 자긴 글렀다. 아이고, 이거 어젯밤 추워서 잡은 걸 끓이고 소주를 서너 잔 마셨더니 골치가 땡한걸. 하고 대석을 두어 번 두들기며 기지개를 폈다. 어머닌 아들의 태도에 안심하는 빛을 띠면서도 마음은 아직 획 풀리지 못한 채 안방으로 도로 건너왔다. 아들은 제 방에서 나와서 보슬비가 그친 마당귀를 잠옷채로 서성거리고 돌았다. 그러고 있을 때 순찰하고 돌아오는 경관이 다시 들렀다. 무슨 일이랍니까? 하고 물어도 안면이 없달 수 없는 경관은 그저 글쎄요. 무엇 동경사정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 말이 있다든가 여하튼 담당자가 다르니까 자세히 알 수가 있어야죠. 하고만 말한다. 그럼 내 낯닦고 잠시 다녀나오죠. 태권인 세수라고 아침은 다녀나와서 먹겠다고 그대로 양복을 입고 경관을 따라 윗거리로 올라갔다. 어머닌 두 사람이 의좋게 대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집안은 설뚱해서 불안한 공기가 떠돌고 있었다. 한 30분이 지난 뒤에 비가 제법 소리를 내어서 쏟아지기 시작할 무렵인데 아들 태곤인 경찰서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뒤에는 각반까지 깍듯이 올려친 정복 경관이 따라 서 있었다. 그리고 대문 밖에는 평양 가는 승합 자동차가 머물러 있었다. 태곤인 평양으로 가는 것이다. 평양서 볼 일이 있다고 기별이 와서 지금 함께 자동차로 나갑니다. 침착한 듯하였으나 얼굴은 어딘가 해쓱해진 것 같고 목소리도 그럴싸해서 그런지 가느다랗게 떨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벌써 당황해서 침착성을 잃어버렸다. 호송가는 정복 순사는 이고을 출신이어서 그는 대문에 들어서자 어머니 날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으나 어머니는 인사도 변변히 받지 못하고 아니 그것이 인사인지 또 인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딱히 모르는 사람처럼 방석을 들고 나오더니 나리, 여기 좀 앉으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직 조반을 먹지 못했는데 무엇 좀 국물이라도 따끈히 먹여보내게. 나리, 좀 잠시 동안만 지체해 주십시오. 경관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연애 허리를 굽신거렸다. 그러고는 집안 사람뿐 아니라 당자인 경관까지 당황해 있는 가운데서 예예, 넌 뭘 보고 그렇게 멍청하니 서 있니? 어서 상 차려 내와야지. 하고 부엌을 향하여 핀잔조로 말하였다. 하지만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보퉁이를 꾸려들고 그대로 마당에 나섰다. 아니, 너 아침은 어떡하니? 그러고는 며느리를 향하고는 너도 정신이 있니? 아침도 안 먹은 사람이 어딜 비 오시는 데를 가라고 그렇게 문 밖에 내세우니? 다시 부엌을 향하여선 상 좀 빨리 보아라. 뭘 그리 꾸물거리니? 하고 서둘러 대었다. 아들은 구두를 신고 섰다가 어머니의 하는 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침 먹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남 시간 정해가지고 정기로 다니는 차를 그렇게 오래 지체시키면 쓰겠어요. 계란이나 서너 알 주시오. 식모가 광으로 가서 계란을 가져오는 동안 어머니는 밖으로 나아갔다.
발동도 죽이지 않고 기다리는 자동차로 쫓아가서 운전수를 향하여 여보 운전수 나으리 조금만 더 지체해 주십시오. 이제 아침을 먹여서 내보내게. 그러나 그때 아들 태권이가 경관과 함께 대문에서 나오니까 그럼 운전수 어디 도중에서라도 우리 아이 점심을 먹도록 해주시오. 어머닌 그렇게 다시 운전수와 경관과 그리고 자동차를 향하여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절을 하고 있었다.